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김소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공학경제 두 번째 시간인 비용의 개념과 경제적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 뭐, 지난번에는 이제 서론에서는 공학경제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서 프로젝트, 어떤 문제에 여러 개의 대안을 합리적으로 비교할지, 특히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비교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채널 터널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긴 터널인 채널 터널의 경우를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몇몇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올 텐데, 어, 새로운 용어가 나오더라도 이해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이제 가보죠.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고정비, 변동비, 그 개념들의 이해를 하고 프로젝트 수행 시 비용에 대한 유형을 구분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손익분기점이다, 한계 비용, 한계 수익, 그런 이제 새로운 용어들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과연 손익분기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뉴스를 보시면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된다, 뭐 1, 4분기 손익분기점, 2, 4분, 예, 2, 4분기 손익분기점 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뭐 그렇게 해서 손익분기점을 따지기도 하는데 그런 뉴스에서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직접비와 간접비, 매몰 비용, 수명 주기 비용 등 여러 가지 이제 비용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해해 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의 시간적 가치, 이 본 과목에서 다루는 돈의 시간적 가치 개념에 대해서 이해 및 이자 이율의 개념 이해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학습 목표는 네 가지가 있네요. 예. 비용의 개념과 분류. 예, 한번 보시죠. 고정비입니다. 고정비는 영어로 표현하면 fixed cost예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영어적 표현이 어느 정도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선호를 하시는데 영어적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뭐 돌려서 한자처럼 어렵게 뜻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보시는 대로 픽스드 코스트입니다.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다. 고정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는 이제 주어진 용량 한계 그리고 생산 능력, 뭐 공장에서의 생산 능력인데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의 활동 수준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되는 모든 비용입니다. 예, 일정해요. 뭐 생산량, 그러니까 오늘 제품을 하나 생산하고 두 개 생산하고 세 개 생산하는 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고정비, fixed cost라는 이제 뜻을 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항목들이 여기에 속하냐? 설비에 대한 보험료, 예, 그리고 세금, 일반 경영관리직의 임금, 그죠? 경영관리직의 임금이 왜 여기에 속하나요? 경영관리직은 생산 활동과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관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관리직에 있는 임금, 생산량이 바뀌어도 그 직원은 그대로 한 명 고용돼 있으면 한 명, 두 명 고용돼 있으면 두 명 고용돼 있으니까 고정비가 되겠죠. 그리고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 한마디로 이제 임대료, 또 임대료 이제 나중에 건물과 설비의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이제 지대해가지고 임대료, 그런 이제 부동산 임대료 같은 경우도 고정비에 속하죠. 왜냐면 공장 내에서 제품 하나 생산하는 거랑 공장 전체에 대한 임대를 내는 거랑, 그죠? 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고정비입니다. 예. 결국엔 이제 활동 수준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재공과금 등 여러 가지 항목이 고정비에 속한다. 아셨죠?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 항목에 뭐가 속하는지 일일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제품 하나 생산하고 두 개 생산하는데 비용이 변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 그러겠지 하면은 고정비예요. 예. 그래서 이제 활동 수준과 고정 비용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활동 수준, 예, 활동 수준이 이제 이게 고정 비용이라고 해서 영원히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뭐 100개 만드는데 100개까지는 이제 기계가 허용을 해요. 근데 갑자기 101개부터 생산 설비를 늘려야 되고 공장
사이즈도 키워야 되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죠. 그죠? 왜냐면은 생산 설비가 100개까지밖에 생산을 못 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생산 설비가 2개가 되면 공장의 지대도 넓어지고 임대료도 당연히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이제 고정 비용도 올라가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준 내에서 이렇게 보시면 일정한 활동 수준 내에서는 일정한 활동 수준이 말이 안 되는군요. 어느 정도의 활동 수준 내에서는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비용은 오른다. 그죠? 활동 수준이 이제 급격하게 높아질 경우에. 예. 하여튼 고정 비용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고정비 반대가 뭔가요? 고정비 반대는 변동비가 있겠죠? variable cost. 또 영어로 하면 굉장히 단순하죠? variable 자체가 변화한다는 겁니다. variable cost. 그래서 변한다. 뭐가 변하냐? 생산량이나 활동량이 변하면 같이 변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예제가 너무 좋죠. 예제가 아니라 예를 보시죠. 자동차의 연료비 여기 있습니다. 자동차의 연료비. 그죠? 주행 거래에 비례한다. 왜 자동차를 자꾸 예를 많이 드냐면, 미국에서는 대부분 이제 대학생 분들이 자동차를 몰아요. 왜냐면 16살만 넘으면 이제 그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 딸 수 있고 면허도 딸 수 있고 이제 자동차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학교 자체를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대중교통이 뭐 한 2시간에 1시간에 한 대 오는데 버스가 뭐 그거를 하루 종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예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멀리 가면 당연히 연료 많이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주행거리에 비례하니까 변동비겠죠, 연료비가.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은 어떤가요? 작업 시간 혹은 작업량에 비례하죠. 1시간 일한 사람이랑 2시간 일한 사람이랑 임금을 같게 주진 않죠. 그죠? 뭐 정규직이 아닌 이상. 예. 그래서 이제 시간에 비례하고 양에 비례한다. 노동자의 임금. 그리고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직접 동력비 등이 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뭐 기계를 1시간 운영하는 거랑 2시간 운영하는 거랑 전기료가 다르죠. 예. 직접 재료도 다르죠. 여러 개를 이제 생산하면 제품을. 그죠? 그리고 노무비도 당연하고요. 노동에 대한 대가, 비용도 당연히 높아지고요.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도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잘 이제 두 번째 항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총액으로는 활동 수준에 비례하지만 예, 변한다는 거예요. 총액은 활동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아지지만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당 비용은 일정하다. 무슨 말이에요?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아니면 서비스 시간으로 나누면 그 단위 비용은 일정한 것이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활동량과 정비례 혹은 계단식으로 증가하기도 한다. 왜? 아까 전에 말했지만은 이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기계와 작업자를 추가하는 경우. 당연히 계단식으로 증가하기도 하고요. 뭐 원자재 부품,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큰 범위, 그러니까 고정 비용처럼 큰 범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작은 범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부품 일정 이상의 구입 시 단위당 가격이 하락한다. 뭐 이거는 디스카운트 효과라고 하죠. 뭐 많이들 이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온라인 마켓 가보시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 뭐 생수 뭐 12병을 사면 더 할인해 주겠다. 그죠? 부피가 커지면 한 병 살 때보다 싸죠. 그래서 일정 구입, 단위 이상 구입하면 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당연히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할인을 해줘요. 예. 그걸 이제 디스카운트 효과라고 하죠. 그래프를 보시죠. 활동 수준과 변동 비용, 이게 총액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 수준, 이거를 그냥 너무 활동 수준이 뭐예요? 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Q, 어떤 거는 생산량, 제품 개수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더 쉽죠. 제품 개수가 증가하면서 총 비용은 이렇게 증가한다. 그죠? 하지만은 이게 이산적일 수 있다. 왜? 뭐 갑자기 설비가 증설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노동 투입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높아질 경우에는 예, 이 비용이 갑자기 단위 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결국에 제품 한 개를 생산한 단위 비용은 일정하나 갑자기 뭐
200개 제품을 갑자기 동시 생산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단위 비용이 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산적인 discrete한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아셨죠? 끊기는 비연속적인 그런 말입니다. 예, 설명에서도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왜 그럴까요? 고정비하고 변동비 자체가 사실 구분이 어렵습니다. 예, 많은 비용들이 고정비와 변동비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모두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생산 설비, 예를 들면서 얘기하면서도 약간 혼동되죠. 어느 게 과연 큰 범위고 어느 게 과연 작은 범위인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면. 예. 근데 일반적으로 그 고유한 성격을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비. 과연 내가 말해서 Q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이제 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품 한 개를 생산할 때랑 두 개를 생산할 때랑 세 개를 생산할 때 그 작은 단위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때 가격이 변하나 안 변하나를 보시고 안 변하면 고정비, 변하면 변동비, 총액 기준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근데 왜 어려우냐? 고정비 변동비 어려운 이유는 이제 뭐 이제 공장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업공학의 꽃이죠. 공장과 아니면 회사. 그 가면 이제 결국엔 생산할 때 여러 설비들이 있어요. 기계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진짜 수백 개씩 있는데 그 뭐 생산 라인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유지 비수도 해야 되고 아니면 작업량도 매일 바뀌고 직원들은 고정적으로 뭐 그때그때 해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이번에는 오늘은 뭐 10개 생산하니까 한 명을 자르고 내일은 100개 생산하니까 두 명을 고용하고 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그 뭐랄까 아무리 변동비, 고정비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품 생산량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모든 비용들이나 시스템상 그렇게 변화를 같이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혼재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유지보수 작업, 그리고 이제 소요되는 관련된 부품들, 그거는 이제 공장의 생산량하고 비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항목들 때문에 어떻게 고정비를 할까, 어떻게 변동비를 할까 자체에 대해서 물론 개념적으로 이제 고정비는 이제 작은 단위에서 봤을 때 비용이 일정하다. 변동비는 제품 단위 개수에 비해서 가격이 계속 변한다. 총액 기준으로요. 라고 하지만 또 회사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약간씩이요. 예, 고정비하고 변동비 자체 정의를 바꾼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하여튼,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수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코스트, TC죠. TC는 이제 토탈 코스트의 약자고요. 토탈 코스트는 결국 고정비, 픽스드 코스트와 변동비, 베리어블 코스트, 그리고 곱하기 X, 생산량이죠. Q라고 보셔도 되고, 이제 제품의 생산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량은 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단위 변동비 VC 자체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변동비가 계속 일정에 올라가는 거죠. 생산량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총 비용은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 평균 비용이라 함은, 여기서 평균 비용이라 함은 결국 이 토탈 코스트, TC를 X로 나눈 값이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되죠. X로 나눈 이유는 아시겠죠? 왜냐면 이 고정비, FC는 X에 대한 함수가 아닙니다. 고정비는 결국에 FC, 여기 FC를 X로 나눈 값이 되겠죠, 나중에. 이렇게 하면. 단위당 이제 평균 비용 AC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AC는 결국에는 뭡니까? FC, 예, 괜히 말을 잘 안 듣는데 X로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VC, 그죠? 그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결국에 왜냐면 X 나누기 X는 결국에 없어지죠. 캔슬드 아웃이라고 하는데 없어져 상쇄돼서 결국 VC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평균 비용은 이렇게 된다. 그럼 이 수식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처음 이제 평균 비용 활동이 증가하면 AC는 X의 감소함수가 당연히 되죠. AC의 감소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게 작아지니까. 그래서 첫 번째 텀이 작아지죠. 고정비가 계속 감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제품을 많이 사면 살수록 이제 단위당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되죠. 그걸 이제 디스카운트라고도 하는데 규모의 경제, 이제 economies of scale,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량 생산의 기본 원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많이 생산,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면 할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이 감소한다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제학에서. 이해가 되시죠? 왜? 이 부분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고정 비용을 x로 계속 나누면 계속 감소 함수가 되기 때문에 x에 대한 그래서 이제 결국 평균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x 나누기 x이기 때문에 없어져서 결국 vc만 남게 되고 이 부분은 일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예,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죠. 비용 함수와 이제 수익 및 손익 분기점 간의 관계, 분기점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이 총수익을 한번 볼까요? 이제 총수익을 토탈 레비뉴라고 합니다. 토탈 코스트하고는 다른 거죠. 수익입니다. 비용이 아니라 이제까지 저희는 뭘 봤나요? 토탈 코스트를 봤죠. TC. TC에 대한 그래프는 이 곡선을 점점 이렇게 우상향 커브를 이제 이루게 되고요.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 때문에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고정비가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 기울기는 TC의 기울기는 점점 이제 일정해지는 정도까지 규모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점점 하락을 하는 예, 뭐 하락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평행하게 컨버지 한다고 하는데 수렴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고요. 총수익은 어떻게 돼요? 총수익은 이제 매출이죠, 다른 말로. 총수익은 당연히 계속 상승하겠죠. 많이 팔면 팔수록 총수익은 상승합니다. 뭐 제품 뭐 천 원, 제품 한 개당 1,000원에 판다고 치면 너무 저렴한가요? 뭐 1,000원짜리 제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 팔면 1,000원이지만 100개 팔면 10만 원이죠. 계속 상승합니다. 그죠? 총수익은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총수익과 총비용이 어느 순간에 만나는 지점, 이 부분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요. break even point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용과 이게 비용 그래프, 비용과 수익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이 지점을 넘어야 어떻게 돼요? 순수익은 어떻게 돼요? 순수익은 total revenue minus total cost. 이게 순수익이죠. profit 영어로 하면 그죠? 다른 말로 수익 그죠? profit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고 이 반대로 총 비용이 여기 보이시는 총 비용이 여기 총 수익보다 낮을 경우에 총 수익보다 높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비용이 수익보다 높으니까 적자죠. 이 부분은 적자입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손해만 있죠. 손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총 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의 합이다. 아셨죠?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용과 수익 함수 및 손익분기점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손익분기점, 그 중요한 손익분기점이 이제 나오는 개념에 대해 설명하는 아주 명확한 그래프예요. 앞으로도 엄청 많이 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손익분기점이라는 단어도 한번 이렇게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손익분기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총 비용과 총 수익이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그때 생산량, 예. 그리고 이제 손익분기점보다 활동 수준이 높으면 이익이 당연히 발생하고요. 손익분기점보다 활동 수준이 낮으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X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래프에 설명했죠. 손익분기점보다 활동 수준이 높으면 당연히 총 수익이 총 비용보다 높으니까 이익이 발생하고 손익분기점보다 활동수익이 낮으면 당연히 총 비용이 총 수익보다 높으니까 손실이 발생합니다. 증분비용 또는 한계비용, 이제 인크리멘탈 코스트 혹은 마지널 코스트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증분비용이라는 거 활동 수준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분을 이제 증분비용 혹은 한계비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한계비용이나 증분비용은 이제 활동 수준 X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예. 반대로 증분 수익도 있겠죠. 또 혹은 이제 한계 수익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인크리멘탈 레비뉴랑 마지널 레비뉴가 있죠. 활동 수준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수익의 증가분.
예. 그리고 일정한 값이라고 당연히 보기는 어렵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 됩니다. 증분 비용과 증분 수익 간의 관계, 두 개의 관계를 보죠. 그래서 증분 비용에 비해서 증분 수익이 클 때 활동 수준을 높이는 게 이익이다. 그리고 반대로 증분 비용이 높고 증분 수익이 낮다면 활동 수준을 높이는 것에 그렇게 의미가 없다. 당연하죠? 그죠? 이건 당연합니다. 왜 당연해요? 수익이잖아요. 그죠? 활동 수준 높일 때마다 증가하는 양이에요. 뭐 생각해봐요. 제품을 하나 하는데 증분 수익이 100원씩 이제 된다. 근데 한 개 비용은 50원이다. 그러면 하나씩 단위를 그러니까 생산량을 뭐 두 개, 세 개 할 때마다 50원 더 벌죠. 그죠? 반대로 이게 100원이고 비용이 그리고 한 개 수익이 50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액수가 작아서 실망하실 텐데 하여튼 100원이고 50원이면 어떻게 돼요? 단위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50원 손해죠. 그죠? 활동 수준을 적자 나는 거예요. 늘리면 늘릴수록. 예. 그래서 활동 수준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및 손익 분기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 P와 생산량 X에 대한 그래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다 더 정확한 그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제 말지널 코스트하고 토럴 코스트, 말지널 레비뉴, 정확하게 말하면 말지널 레비뉴하고 토럴 코스트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그래프가 두 번째 있습니다. 제품의 판매가를 일단 가정을 할게요. P는 AX-BX다. AX-BX다. 여기서 A는 이제 어떤 이제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생산량과는 생산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적인 가격 A라고 하고요. B는 이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받는 영향력이라고 할게요. 비용 같은 거요. 그래서 이제 A-BX. 그래서 결국에 임의의 상수입니다. A하고 B는요. 그래서 P는 A-BX다. 그러면 이제 TR, Total Revenue인데 총 매출은 어떻게 구하나요? 총 매출은 결국에는 제품 하나의 가격 곱하기 제품의 판매된 양이죠. PX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분배 법칙으로 해서 X를 이제 양 텀에 각 항에 이제 곱해주시면 되죠. 반대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AX-BX 제곱이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TR 펑션은 어떤 펑션이 되나요? 이 밑에서 아래에서 볼 수 있지만 이 빨간 곡선 보이시죠? 2차 함수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오목 함수가 됩니다. 이 오목 함수나 볼록 함수는 예전에 배우셨겠지만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나요? 미분을 하죠.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 어디? 여기 이 부분이죠.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이 결국 최대값 그리고 볼록 함수면 최소값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결국 오목함수 혹은 볼록함수를 미분하면 된다. 앞서 말했죠? 그래서 미분하면 된다.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미분하세요. 미분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x가 있으니까 없어지고 a 그리고 이거는 2차니까 2가 내려오고 그리고 b가 되고 x가 되죠. 그죠? 이거는 0과 같다. 그 지점이 결국에 최대 최대 수익이라고 이제 한글로 표현하는데 revenue 매출이라고 해요. 총 매출이 최대가 영어적인 표현을 쓸게요. total revenue가 최대가 되는 판매량은 결국에는 이 지점입니다. x 그러기 때문에 x 값을 구할 수 있죠. x는 결국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답이 이미. 예, 그래서 이제 x는 a를 a over 2b에서 결국에 2b분의 a다.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부분 정말인지 확인해 보면 되죠. 여기 이렇게 이 지점이 결국에는 최대값을 그죠? 리턴 해주죠. 레비뉴를 토탈 레비뉴를 그래서 K2 지점이죠. 그리고 이제 이 값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TR 펑션에 넣으시면 됩니다. 대입을 해보시면 결국에 이 4b분의 A 스퀘어 해가지고 이제 제곱을 구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총 최대 매출이 되는 최대 매출 값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 x가 얼마일 때? 예, 이 b분의 a일 때, 이 값일 때, 그죠?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되고요. 순이익은 또 다르죠. 순이익은 뭐예요? profit입니다. revenue도 아니고 price도 아니에요. profit이에요. profit은
프로핏인데 잘 안 써지네요. 프로핏인데 프로핏을 어떻게 구하나요? 프로핏은 revenue 마이너스 cost죠. R 마이너스 C라고 해요. 간단히 말하면 P는 R 마이너스 C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TR 펑션이었죠. 구했습니다. 이미 빼줘야겠죠. 비용을. 책에 여기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 보고 오타입니다. 예, 비용이죠. 고정비용, 변동비용, 그죠? 그리고 생산량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을 다시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미분을 해주시면 되죠. 미분 앞에서 이 첫 번째 항은 했었죠. 뭐였나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미분을 해주시면 a-2bx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항 비용 함수 부분을 이제 미분을 해주시면 뭔가요? cb죠? x가 사라지고 얘는 사라지고 x가 1차로 있으니까 x만 사라지고 그리고 개수는 남고 그래서 마이너스 cb가 0이 되는 지점. 쉽죠?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나요? 풀면 이렇게 됩니다. 풀면 그렇게 되죠. 2bx 우측으로 보내시고요. 그러면 a-cb죠. 네, 그리고 이 부분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구하실 수 있죠. 휴! 예. 그래서 결국 순이익이 최대화되는 판매량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프에서 잠깐 보면 약간 이 순이익이 되는 판매 부분과 그리고 최대 매출이 발생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비용 함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죠? 고정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변동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거리가 가장 넓은 지점이 뭔가요? 예, 순이익이 최대 순이익을 가져옵니다. 결국 K1이 최대 순이익을 가져온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셨죠? 자, 이제 뭐 변동비 그리고 고정비, 총 비용 함수, 손익분기점에 대한 개념도 배우셨으니까 예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예, 예. 첫 번째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두 번째 예제도 있는데 첫 번째 예제 한번 풀어보죠. 뭐 나중에는 시간도 드리고 할게요. 같이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항공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항공회사가 있는데 노선은 이제 승객이 한 명도 탑승하지 않았더라도 일회 운항에 소요되는 고정비가 있다. 그죠? 비행기는 어차피 연료가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승무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비가 300만 원. 그리고 승객 1인당 2만 원씩 변동비가 승객 수의 정비하여 발생한다. 뭐 음식도 드려야 되고, 그죠? 서비스도 제공해 드려야 되고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1인당 2만 원씩 변동비가 제공한다. 이 부분을 딱 보시면 총 비용 TC 펑션을 구하실 수 있겠죠? 잘렸네. TC 펑션을 구하실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에 탑승 가능한 승객의 최대 인원은 200명이며 1인당 항공요금은 5만 원을 받고 있고 편의상 좌석의 등급은 없다고 가정하자. 최대 인원이 200명. 그건 무슨 말인가요? X의 범위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X는 200보다 작거나 같다. 사실은 그리고 정수겠죠. 그리고 0명이죠. 마이너스가 될 수 없죠. 사람은. 그죠? 예, 마이너스 1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예, 그래서 그래서 X고 항공요금은 5만 원. 1인당 항공요금은. 그러면 이것은 무슨 정보인가요? 뭐에 대한 정보? 레비뉴죠. 매출입니다. 수익이 아니에요. 제가 수익은 뭐라고 말했죠? 매출, 그리고 매출에서 비용은 뺀 값. P는 profit, P는 revenue minus cost.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P는 revenue minus cost. 그러면 여기 지금 TC는 결국 cost 펑션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 정보는 결국 revenue, 아까 TR, total revenue에 대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X에 대한 함수로 해서 그럼 뭔가요? 5만 원
그리고 X. 그죠? 컴마도 찍어줄까요? 네. 5만원. 그리고 X. 그럼 총 티켓 200명한테 팔면, 그리고 범위는, X에 대한 범위는,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뭐, X에 대한 범위는 이렇게 된다. 아셨죠? 컴마. 그러면 이건 T입니다. 플러스가 아니에요. 네, T예요. 그래서 이제 5만원 곱하기 해서 이제 최대 총 매출 얼마까지 될 수 있겠어요? 200 곱하기 5만원 하면은. 뭐, 뭐, 안 들리는데, 뭐, 천만원? 그죠? 천만원 되겠죠? 1000만원일 겁니다. 0, 하나, 둘, 셋, 넷. 최대 1000만원까지 벌 수 있네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게 TR 펑션이고, 그리고 TC 펑션은 어떻게 됐나요? TC는 제가 위에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TCX는 고정비 300만원. 300만원. 그죠? 300만원. 그리고 2만원.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X 2만원. 그죠? 2만원. 이거 화면이, 예,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2만원. 그래서 3만원 더하기 2만원 곱하기 X. 그죠? 그게 비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하는 거는 뭡니까? 손익분기점이라는 거는 TR과 TC가 같아지는 지점. 이거 C가 빠졌네요. 그러면 이거를 쭉 다시 가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아지는 지점 바로 계산하실 수 있죠?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거를 제 좌변으로 옮기셔서 만들어 보면 뭐에 대한 함수가 되나요? 뭐 300만원 둘, 셋, 넷 마이너스 그리고 5만원 제가 지금 마이너스 300을 안 썼군요. 네, 마이너스 300만원 그리고 5만원에서 뭐 5만 X에서 뭐 2만 X를 빼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3만 X가 되겠네요. 오, 예, 그렇죠. 그럼 X값은 얼마여야 할까요? X값은 뭐 만 단위 없애주고 3도 나눠지고 뭐 하니까 결국에는 뭐 X는 100명? 맞나요? X는 100명이다. 손익분기점. 참 쉽죠. 예, 이렇게 이제 손익분기점 자체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수식을 만드는 거, 사실은 이 가격 정의하는 거, 변동비가 얼마인지 분석하는 거, 고정비가 얼마인지 분석하는 게 회사에 가시면 엄청 고생을 하실 거예요. 이 자체 이 파라미터들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파라미터들을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이렇게 가격을 산출하고 나시면 이제 간단하게 수식을 통해서 손익분기점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첫 번째 예제 쉬운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두 번째 이제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봅시다. 책상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인강을 들을 때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옆에 노트가 있다고 저는 가정을 할게요. 펜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기 바래요. 제가 그리고 한 시간은 5, 6분 뭐 드릴 테니까 뭐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같이 답을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센서 제조 업체 예제 두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어떤 회사가 있는데 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센서를 생산하고 있어요. 향상시키는 센서. 그래서 고정 비용이 있죠. 생산에 드는 고정 비용은 월 7,300만 원이 들고 변동 비용은 제품 한 개당 8.3만 원, 그러니까 83,000원이 든다. 아셨죠? 그리고 센서의 개당 판매가는 다음과 같다. P는 18만원 마이너스 20 곱하기 X. X는 월 생산량. 아셨죠?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손익분기점을 구해 보시죠. 손익분기점은 과연 얼마?
생산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셨죠? 그러면 노트를 펴고 풀면 되겠습니다. 참 힌트를 드려야 되죠? 제가 또 힌트를 안 주고 잠시 이제 시간만 드렸네요. 잠깐 힌트를 드릴게요. 뭐에 대한 공식을 만드냐? 손익분기점. 아까 말했죠. 토탈. 오, 이게 잘 커지네. 토탈 코스트. 토탈 코스트가 토탈 레비뉴랑 같아지는 X를 구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당연히 토탈 코스트 펑션을 구하셔야 하고요. 토탈 레비뉴 펑션도 구하셔야 하고요. 예, 이러시면 됩니다.
네, 다 구하셨나요? 일단 간순한 문제니까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계산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5분 드린 것 같아요. 4분인가요? 하여튼 예. 여기서 뭐 일단은 비용 함수 TC 토탈 총 비용 함수를 한번 구해보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고정 비용부터 고려를 하셔야 되고 7천 이제 30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변동 비용 8.3만 원 그리고 곱하기 X 그죠? 이게 총 비용이죠. 예. 토탈 레비뉴는 어떻게 돼요? 픽 X죠? 결국에는 이제 생산량만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8만 원에다가 20X 곱하기 X가 돼요. 그럼 이제 2차 함수가 되겠죠? X 마이너스 20X 제곱.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식이 같아지는 지점 X를 구하셔야죠. 예. 결과적으로 이제 TCX는 TR X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TRX 마이너스 TCX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0X 스퀘어 제곱 그리고 더하기 18만원 X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변동 비용이 있죠. 83,000원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7,300만원 만원 공 4개 공 4개가 안 그려지네. 예, 하여튼 7,300만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를 다시 쓰면 20x 제곱 그쵸? 플러스 97,000원 x 7,300만원 이 되죠? 이거를 푸시면 되죠? x의 값 응? 예, 결과적으로 x는 우삼이 대략적으로 932개 3918이 됩니다. 예, 손익분기점이 두 개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그 토tal revenue 펑션이 이차 함수였으니까요. 그죠? px가. 예, 앞서 이제 예제에서 이제 앞 예제가 아니라 이제 설명드릴 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설명드릴 때 이미 보여드렸었죠. 순수익을 최대화되는 값은 얼마일까요? 아무래도 이 두 개의 생산량 사이에 있겠네요. 그죠? 곡선이 있고 비용 곡선이 있으니까. 그죠?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이게 하나가 93이고 이게 3918이다. 그죠? 생산량 뭐 X가. 그러면 뭐 구해볼까요? 다시 구해보죠. 아까 식이 이제 TR-T 그러니까 TC 그러니까 비용. 그래서 결국에 순이 함수가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20x 제곱 그리고 이제 뭐였나요? 플러스 97,000원 x 그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77,300만 원이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결국에 이 함수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40x 그리고 97,000원 그죠? 그거를 0이 되는 값이 결국 최대값이겠죠? 그러면 x는 이거를 이제 하면은 마이너스 97,000원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나눠줘야죠 뭐 이렇게 나눠줘야지. 그러면
2425개가 될까요? 네. 2425개가 되죠. 맞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 여기 수익을 최대로 하는 값이 2425개다. 손익분기점, 두 개의 손익분기점 사이에 있다. 그죠? 그리고 뭐, 이 최대 수익은 얼마가 될까라고 궁금해 하시면 이 함수에 다시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네, 그러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도 마찬가지죠. 이때 매출액을 구하시고 싶으시면 각각의 함수에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비용과 매출 액수를 각각 구하시고 싶으시면. 이거는 x값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저희가 tr 펑션하고 이 px죠. 즉 tr이랑 tc 펑션을 알고 있으니까 다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각각의 이제 필요한 값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예제가 끝났네요.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직접비입니다. 제품이나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또는 건설 활동 등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실질적으로 추정 가능한 비용. 그래서 이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가 있다. 즉,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재료비용. 그리고 이제 기계나 뭐 그런 걸 가동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의 임금, 그런 비용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재료비와 농업비 중에서 이제 가장 쉽게 측정될 수 있죠. 왜냐면은 당연히 그 재료 비용은 뭐 이미 발주를 낼 때부터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비용은 굉장히 직접비는 말 그대로 direct cost는 정말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간접비, 이제 overhead라고 하는데 이제 indirect cost라고도 하지만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텀은 이제 overhead입니다. overhead라고 하는데 이제 간접비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제품 비용이 많이 상승이 되죠. 간접비는 이제 특정 제품의 생산이나 작업에 할당이 어려운 모든 비용입니다.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간접비 때문에 많은 제품 비용이 상승을 합니다. 간접비에는 기계 유지 보수, 자재 운반, 그리고 뭐 관리비, 일반 관리비도 들어가고요. 세금, 보험료, 뭐 공과금, 감가상각 비용 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비를 이제 또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제조 간접비냐, 일반 관리비냐, 판매 비용이냐 등으로 이제 분류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정한 공식에 따라서 직접 노동시간, 노무비, 뭐 직접 노무비 또는 이제 직접 재료비 등 일정 비율로 배분되어 계산도 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간접비 배분 원칙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원가 회계, 뭐 저도 예전에 이제 교양으로 수강 신청을 했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원가 회계 같은 거를 수업을 들으시면 이제 바로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차제협회 작성하고 그때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으시죠? 예, 과거 비용, 이제 past cost, 그리고 매몰 비용, sunk cost인데, 과거 비용은 이제 과거에 발생한 비용입니다. 어떤 의사결정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제 매몰 비용은 과거 비용이 이제 하나인데, 의사결정에서 변경될 수도 없고, 무관하게 이제 의사결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시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sunk cost라는 게. 그래서 이제 투자 대안들 평가 때는 매몰 비용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과거 비용과 매몰 비용의 예가 있습니다. 쉽게 부동산 예제네요. 민감한 부동산 예제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아파트 1억 원, 1억 원 아파트에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불함. 예, 1억 원 아파트 굉장히 오래된 이제 예제인데, 예, 1억 원 아파트에 계약금으로 500만 원 지불했다. 1억 원 아파트 찾기도 힘들죠, 요즘. 그리고 이제 며칠 후 9천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의 아파트를 발견했다. 이때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매몰 비용은 무엇이냐? 뭘까요? 매몰 비용은 이제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셨나요? 네, 매몰 비용은 이제 당연히 500만 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안 1과 2의 차이는 뭔가요? 1억 원 아파트를 계약금을 500만 원 지불한 거예요. 근데 잘 모르시겠지만 계약을 파기하면 보증금을 500만 원이죠.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중간에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는 그 500만 원 잃어버리는 비용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추가 비용을 내서 계약을 한다면 첫 번째 대안처럼 1억 원 아파트를 9,500만 원 내셔야죠. 그죠? 9,500만 원 추가적으로 내서 결국 1억 원 아파트를 계약하는 거예요. 대안 1이고 대안 2는 뭐냐? 9천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동일 조건 아파트잖아요. 그죠? 9천만 원이에요, 가격이. 1,000만 원 차이가 나네.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은 두 번째죠. 왜? 9천만 원이 더 저렴하니까 같은 아파트인데. 그죠? 1억보다 낫잖아요.
근데 매몰 비용은 500만 원 보증금 파기하고, 그죠? 보증금 잃더라도 결국에는 9천만 원에서 사는 게 맞죠. 예.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의 아파트라면, 예, 현실적으로는 좀 이제 이론적인 거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죠. 동일한 아파트를 찾기가 힘들고요. 하지만 예, 이 예제만 보면 500만 원의 매몰 비용을 500만 원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대안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다. 아셨죠? 음. 예, 뭐 다른 것도 있죠. 과거 비용과 이제 매몰 비용의 예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 대체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있다고 칩시다. 생산 설비예요. 몇 년 전에 비싸게 구입했어요. 그리고 현재 잘 사용하고 있고요. 아니면 신생산 설비예요.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술이 발전하니까 계속 생산 설비 새로운 게 많이 나오죠. 당연히 신생산 설비는 생산성도 높고 운영비를 이제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조건이 많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구형 생산 설비에 투자한 비용을 옛날 투자한 비용, 매몰 비용이죠. 그거를 이제 과거 비용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고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구형 생산 설비가 얼마나 가동이 될 것이고 또 얼마나 생산성을 가져다 줄 것이고 유지 보수비는 얼마 들어갈지와 신생산 설비를 구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과 운영비는 얼만큼 절감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자.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는 잊자. 그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아셨죠? 예, 그래서 미래 비용. 세 번째는 미래 비용인데, 투자 대안과 관련하여 미래에 발생하게 될 모든 비용입니다. 예측의 불확실성 당연히 존재하고요.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추정값 사용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확률 이론 아니면은 뭐 확률 이론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추정, 예측 그런 이제 모델들을 배우시다 보면 중요성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니까. 뭐 심지어 뭐 학생분들도 요새 참 주식 투자 좀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결국에 앞날에 대한 예측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정말 상이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참 미래에 대한 예측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추정한 값이 확실하고 가정하고 경제성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당연히 분석이 용이하겠죠. 확실한 값이라고 디터미니스틱 모델 그때 배우셨죠? 지난 시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값이라고 하고 분석을 하는 방법 아니면 추정값의 오차가 너무 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확률의 개념을 이용해서 확률 모형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럴 경우에는 더 정교해지고 해석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때 배우셨죠? 지난 시간에. 예,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채택되지 않은 투자 기회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으로 정의를 합니다. 만약에 대안 1을 선택했을 때 대안 2를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예, 우리가 뭐 버스를 타서 택시하고 버스를 어디 목적지에 간다고 치면 택시를 탔을 경우와 버스를 탔을 때 그때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이제 대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익을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비용입니다. 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죠. 내재적 비용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뭐 예를 봅시다. 창고 공간을 사용할 거예요. 특정 사업을 위해서 회사 소유의 빈 창고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예제에서는요. 그러면 창고 공간의 사용 비용, 예, 기회 비용이 존재하죠. 왜냐면 창고를 임대할 수도 있잖아요. 임대해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때 임대를 줬을 때 그 빈 공간을 다른 이제 사업자에게 임대해 줬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잃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창고 공간 아니면 뭐 자기 집에 방 하나 남는데 그거를 임대해 줄 경우와 아니면 내가 이제 썼을 경우에 비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을 잃게 되죠. 임대를 못 해주니까. 그때 이제 기회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직장에 취직하는 대신 1년간 공부를 더하기로 한 학생 이거 참 와닿네요. 직장에 취직하는 대신에 4년 딱 공부하고 취직해야지 하는 대신에 아니면은 대학교 지금은 다 오셨으니까 뭐 대학교 가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돈 벌자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4년 공부하고 심지어 대학원도 가고 대학원도 가서 이제
더 좋은 직장을, 처음부터 좋은 직장을 이제 고수익에 좋은 직장을 갖자라고 이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 이제 1년간의 학비뿐만 아니라 직장에 대한 취직하는 것을 포기하죠. 그럼 기회비용이 뭐예요? 그 직장 4년을 다녔어요. 대학교 다녀서 1년 동안 직장 다녔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급여를 잃게 되죠. 어,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급여 이제를 잃게 되는 게 기회비용이다. 뭐 이제 기회비용의 다른 예입니다. 사업 투자. 사업 투자하는 경우에 이제 자금을 부채로 조달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은 뭐 집을 살 때도 비슷하고요. 자금을 자기 이제 빌려서 돈을 빌려서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도 자기 돈이 많아서 이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니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얻고 자기는 이 돈으로 현금으로 또 다른데 운용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는. 하여튼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금을 부채로 조달하는 경우 수익은 최소한 조달한 자금의 금융 비용을 상회해야 한다. 그죠? 파이낸셜 코스트 당연합니다. 금융 비용, 최저 허용 수익률, 미니멈 attractive rate of return. 그죠? 최저 허용 수익률과 금융 비용은 같다. 그래서 금융 비용은 자금을 외부로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뭐 쉽게 말하면 이자죠. 이자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하면서 계약금도 내야 되고, 뭐 수수료 비용이죠. 그런 것도 다 내야 되니까 조달 비용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제 이 금융 비용을 잘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어떤 결정하기 전에. 그리고 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조달한다. 그러면 최저 허용 수익률이라는 게 기회 비용이 되죠. 기회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금융 비용이 최저 허용 수익률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회 비용이 최저 허용 수익률입니다. 왜냐면 그 돈을 투자를 못 하잖아요, 다른데. 그래서 수익이 최소한 그 자금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다른 투자 기회에 투입했을 때 얻게 되는 최대 수익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죠? 만약에 이자가 진짜 저금리예요. 대출 이자가 너무 저금리예요. 그런데 뭐 다른 뭐 해외 좋은 투자 기회를 얻었다. 그러면 보통 현금을 그쪽 투자를 해서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죠. 그게 이제 금융공학이나 이제 금융산업의 이제 기본 아이디어인데, 뭐 어쨌든 현실은 또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수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 제품이나 구조물과 같은 시스템이 설계 및 생산되어 사용되다 폐기될 과정. 그죠? 뭐 사람도 똑같죠? 출생을 했으면 사망이 있듯이 제품도 똑같습니다. 생산이 됐으면 언젠가 폐기가 돼요.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수명 주기 비용이라 함은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해서 수명 주기 전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이다. 그래서 설계, 개발비, 뭐 설계비, 생산, 건설비, 운영비, 유지 보수비, 처분 비용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 시점에 따라서 어떤 비용을 어떻게 고려할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초기 비용, 운영 유지비, 처분 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제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 정의를 정확하게 보죠. 초기 비용, first cost. 시스템이 목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초기에 투자된 모든 비용의 합. 예. 그러니까 워킹 해야 되겠죠? 작동해야 합니다. 그죠? 뭐 생산을 해서 뭐 돌아가야, 기계가 돌아가야, 그죠? 뭐 투자가 된 거지. 뭐 구입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번 발생하면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다양한 비재발성 비용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최초 비용이니까 first cost니까요. 구입비, 운반비, 설치비, 훈련비, 초기에 많이 들어가죠. 설치비, 그죠? 그것까지는 고려를 해야 한다. 뭐 택배 시킬 때도 그러죠. 뭐 냉장고 구입하실 때도 그렇고요. 설치비까지, 운반비와 설치비까지 고려를 하셔야죠. 어. 에어컨 같은 경우에 설치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고려하셔야 돼요. 생활에서도. 어쨌든 구조물이나 시스템을 건설 혹은 제품 제작 하는 비용들도 고려가 된다. 그래서 이제 시험 평가비, 건설 제작비, 운반비, 설치비, 훈련비 등. 예. 운영 유지비, 이 메인테넌스 코스트라고 하는데 오퍼레이팅 코스트고, 좀 이제 많이들 생략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자동차 살 때도 많이들 생각 안 하시죠.
고급차와 저급차의 차는 무엇입니까? 고급차는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 기간 동안에는, 그죠? 당연히 이제 보증 기간이 끝나면 더 많은 운영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때 문제고, 사실은 이제 차량 구매할 때도, 그러니까 큰 어떤 물건들을 구매할 때, 특히 자동차 구매할 때 구매 가격만 따져보는데, 유지 보수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유지비, 운영 유지비.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보면은 운영 유지비가 생략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고려할 때. 그러니까 뭘 건설하고 해도 빨리 짓고 빨리 허물고 빨리 짓고 빨리 허물고 매번 새로운 걸 짓고, 사실 유지 관리를 잘하면 어떤 시스템을 계속 유지 보수를 잘하면 진짜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계속 새로 건설합니다. 이용자들의 매너도 아직은 많이 발전했다고 해도 화장실만 봐도 깨끗하게 사용 안 하는 사람들도 참 많죠. 공공재를 무분별하게 막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 거에 대한 운영 유지 힘들죠. 비용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운영 유지를 위한 인력의 노무비, 연료 동력비, 그런 거에 자재비, 보험료, 세금 등 여러 가지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예.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분 비용입니다. 용도가 끝나면 팔아야죠. 자동차를 다 타고 판매하죠. 중고차로. 네, 그런 식으로 처분 비용이 항상 디스포절 코스트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노무비, 재료비, 운송비, 기타 위험물 처리비와 같은 특수 처리 비용도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시장 가격 또는 이제 그리고 이제 시장 가격 또는 대상 가격입니다. 트레이드 밸류. 트레이드 하는 거죠. 다른 거에. 사실은 좀 다르지만 미국에는 그런 것도 참 달라요. 중국차 가져오면 새 차로 바꿔주는 제도. 트레이딩. 절대 하시면 안 되죠.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왜냐면은 중고차 여담이지만 중고차를 판매하는 이제 특히나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새 차로 바꿔주는 제도인데 트레이딩, 그러니까 자동차 트레이딩이. 근데 이제 중고차에서도 수익을 내려고 하고요. 새 차에서도 또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이중 완전 도둑이 따로 없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딜러십이라고 판매자한테 중고차를 트레이딩 안 하고 중고차 전문 판매상한테 중고차를 팔아요. 그게 더 많이 돈을 줍니다. 그리고 팔고 그냥 새 차 딜러한테는 새 차만 사고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을 하죠. 그러면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몇몇 계시죠. 하여튼 혹시나 외국 가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가면요. 어쨌든 시장 가격 또는 대상 가격, 용도 폐기되는 시스템 팔아서 얻는 금전적인 가치, 그리고 이제 salvage value라고 해서 잔존 가치, 시장 가격 마이너스 처분 비용은 salvage value. 그래서 이제 잔존 가치다. 그래서 이제 비용의 개념과 분류의 마지막 내용은 수명 주기와 각 단계에서의 비용과의 관계입니다. 보시면 수명 주기 비용이 있죠. 처음에 이제 요구 분석, 개념 설계, 세부 설계, 생산, 운영 유지, 폐기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 부분이 개발 단계고 생산 단계고 결국에는 운영이 되다가 어느 순간은 폐기가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수명 주기 계획 단계에서 역시 비용 절약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초기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초기 설계가 잘못되면 나중에 프로젝트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 생산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설비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비 전체를 바꾸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처음부터 좋은 설비 아니면 적절한 설비를 놨다면 중간에 그런 이제 손실을 보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명 주기에서도 역시 절약의 가능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없어진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폐기될 때는 절약의 가능성이 없겠죠. 그냥 폐기되니까. 그리고 이제 확정 수명 비용은 이렇게 점점 증가한다.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산업공학 수업 듣다가 들었는데 자동차 구입 비용에 자동차 폐기되기까지 비용은 사실 자동차 구입 비용의 20배다. 이게 이제 90년대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들었던 얘기니까, 사실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려면 앞으로 20배가 얼마입니까? 4억인가요? 4억? 그러니까 이제 잘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 확정 수명 비용을 잘 고려해서 운영 잘 고려해서 이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자.
누적 수명 비용, 확정 비용과 수명 비용은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확정 비용이 좀 이제 예측 비용보다는 높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정도로만 하고요. 어쨌든 트렌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절약의 가능성은 초기 단계가 가장 높다. 그리고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가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여기까지 해서 비용 개념과 분류를 설명을 마치고요. 강의를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